몽골 정부가 대한민국을 향해 간절한 SOS를 보냈습니다. 자국 기술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중증 환자 25개 질환을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공식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 전례 없는 생명 직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사실 이 협약 뒤에는 한국 의료진이 10년 넘게 쌓아온 지독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살려낸 무상 지원과 초청 수술, 그 깊은 신뢰가 마침내 국가 간의 공식 체계로 완성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 그 답은 죽어가던 두 살 아이 다미르의 차트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아이를 살려낸 뒤 어머니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면 한국으로 가세요. 거기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소름 돋는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놀라운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아이 살 수 있습니까?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차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먼저였습니다. 화상 범위, 감염 지수, 치료 경과. 20년 동안 몸에 밴 순서이지요. 감정이 먼저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다음 선택이 틀어집니다. 그것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살려야 하느냐고 묻는 겁니까? 통역사가 굳었습니다. 나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살 수 있는지는 데이터가 말해주죠. 화상 범위, 감염 지수, 치료 경과, 이 숫자들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살려야 하는지는 어떤 숫자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첫 번째 질문에만 답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언제나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쪽 침대에 누운 아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살, 겨우 2살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액줄이 연결된 작은 팔이 이불 위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저렇게 조용할 때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죠.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지쳐서 더 이상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봐왔으니까요. 나는 시선을 차트로 돌렸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몇 주 전이었습니다. 몽골 외곽의 작은 마을,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오후였죠. 다미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우유를 끓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바깥일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예고가 없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런 신호 없이 한순간에 일어나죠. 다미르가 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펄펄 끓는 우유가 2살짜리 아이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얼굴, 가슴, 양쪽 팔. 어머니가 달려나왔을 때 다미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떨렸고 아버지는 아이를 들어올리면서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몽골 외곽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다미르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응급처치로 생명은 붙들렸습니다. 숨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3도 열탕 화상, 피부 깊은 층까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이 이어졌지만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입 주변 피부가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먹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밤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밤이 그랬습니다. 가족은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고향을 떠나 병원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 대신 병원 주변에서 새 일을 구했습니다. 소득이 줄었고 치료는 길어졌습니다. 울란바토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지만 현지 의료 기술과 장비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국제의료협력 프로젝트 팀장 자격으로 몽골 현지 병원들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중증 환자의 해외 이송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무였죠. 몽골어는 이미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을 기다리면 판단이 늦어지고 판단이 늦어지면 책임이 흔들립니다. 직접 듣는 쪽을 택해온 것은 그 때문이었죠. 20년 동안 그 방식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해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화상 범위, 치료 경과, 이송 가능성, 숫자가 방향을 가리키면 나는 그 방향을 따랐습니다. 그 방식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붕대를 감은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향해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조용할 때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의사가 나를 막았습니다.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몽골어였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잠깐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사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다녀갔습니다. 봉사단체도 오고 기자도 오고 다들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가족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희망을 가져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을 이 가족이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의사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사의 턱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피부 수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대로라면 관절 구축이 고착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송 자체가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의사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미르가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가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이었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낯선 사람들을 봐온 얼굴이었죠.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몽골어를 하세요? 조금 합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잠든 다미르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피부가 아직 붉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미르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다르한기예요? 언제 오셨어요? 사고 나고 바로요. 3달 됐어요. 남편분은요? 병원 근처에서 일해요. 전에 다니던 곳은 못 가게 됐으니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달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병원 근처에서 새 일을 구하고 줄어든 수입으로 쌓이는 치료비를 버텨온 고단한 시간이 그 짧은 문장 속에 압축되어 있었죠.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어때요? 다미르가 잘자나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들면 통증으로 깨요. 울다가 지쳐서 또 잠들고 또 깨고 매일 그래요.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잔 밤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밤이 3달 동안 그랬습니다. 치료가 언제쯤 끝날 것 같다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그때였습니다. 다미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화상 부위에 닿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움직였죠. 3달 동안 매일 밤 반복해온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됩니다. 다미르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등을 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물으려다가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이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 때 대답하겠다고 말 대신 눈으로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다미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선택지들이 하나씩 올라왔다가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비용이 문제이거나 대기가 문제이거나 중증 화상 전문 역량이 문제였습니다. 다미르에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어느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협력 네트워크 회의에서 받아 적어둔 메모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화상 전문 무상치료 지원 이력 있음. 회의 때 받아 적으면서도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한 줄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무상으로 중증 화상 환아를 이미 치료한 이력이 있다는 것. 한국이 의료 관광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외국인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피부 시술, 치과, 성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을 맡기는 치료의 이야기였죠. 수첩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그 문장을 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나는 수첩을 닫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호텔방 책상 위에 펼쳐놓고 나는 한동안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한국 화상 전문 무상치료 지원 이력 있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협력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관련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 전문 병원, 2009년부터 해외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초청 수술을 지원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온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원 환자 수, 치료 성과, 협력 기관 목록,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규모가 실제라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것을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동안 나를 이끌어온 목소리였습니다. 가능성을 계산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추리고 감정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선을 긋는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송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실패하면 가족이 더 고통받는다. 희망을 주었다가 거둬들이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잔인하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훨씬 조용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였죠. 다미르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환자 정보와 치료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죠. 나는 다미르의 차트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통화였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목소리가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차트 확인했습니다. 케이스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피부 수축 진행 속도를 보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송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림화상재단 측과 협의가 되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런 케이스는 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술 성공 가능성 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로 이송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 이상 지체되면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대서 나를 보더니 먼저 걸어왔습니다. 전날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한국 쪽에 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의사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이송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이 상태를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장거리 이송 중에 감염이 악화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절 구축이 고착되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입니다.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 병원이 지난 석 달 동안 견뎌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죠. 나는 그것을 탓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송이 결정되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의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미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들어서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국에 다미르를 데려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좁아졌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돼요? 무상입니다. 한국 병원 측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머니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희망을 가져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온 얼굴이었죠. 왜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낯선 나라가 낯선 아이를 아무 대가 없이 치료하려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려 할 때의 얼굴이었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나는 잠시 할 말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라서요. 어머니가 다시 다미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미르가 괜찮을까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20년 동안 해온 방식대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가능성을 수치로 말하고 현실적인 전망을 전달하고 감정적인 확신은 피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동행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내 역할은 연결을 만드는 것이지 직접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죠. 환자 곁에부터 이송을 동반하는 것은 담당 의료진의 역할이고 나는 그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경계를 지켜왔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방금 내가 한 말을 되씹었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앞질러 버린 것이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던 일이 그날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낯설었습니다. 이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다미르의 현재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은 그 자체로 위험을 동반합니다. 화상 범위가 광범위한 환자는 이송 중 천 조절이 어렵고 기압 변화와 이동 과정에서 감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만 3시간이 넘는데 그 3시간 동안 2살짜리 아이의 몸이 버텨줘야 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병원 앞에는 아버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병원 근처에서 일을 하면서 다미르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몽골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더 하려다가 목이 메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미르를 들것에 옮기는 과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화상 부위에 닿지 않도록 각도를 맞추면서 천천히 움직였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미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비행 내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이미 병원 측 이송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와 들것, 의료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고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손에 들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몽골 병원 복도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속도였죠. 다미르 환자 맞으십니까?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확인이 끝나기 무섭게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빨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한 팀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팀이 다미르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의료진이 수술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가 없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죠. 나는 복도 한켠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봐왔습니다. 잘 갖춰진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빠른 곳도 있었고 느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 방향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환자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처음으로 다미르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피부 수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술을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해야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현장에서 셀 수 없이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당연한 전제처럼 들렸습니다. 해내야 하니까 한다는 것이었죠.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미르 옆에 앉아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병원의 병실은 몽골과 달랐습니다. 장비가 달랐고 조명이 달랐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다미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통보를 받은 것은 입원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일정이었죠. 담당 교수가 직접 찾아와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피부 수축이 진행된 부위를 단계적으로 풀어내고 건강한 피부를 이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명이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불확실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안내드릴 겁니다. 실패 가능성은요? 교수가 잠시 나를 봤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수치를 피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술 전 의료진에게 같은 질문을 해왔고 가장 정직한 대답이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다미르를 수술실로 옮기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미르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상황을 이해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해요.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다미르를 실은 침대가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넘어갈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긴 수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으려는 것인지 믿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미르는 지금 회복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두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다미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술 전보다 붕대가 늘어나 있었지만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몽골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창백함이 아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차트를 확인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가 침착했습니다. 긴장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부어있던 피부가 가라앉았고 이식한 피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통증이 줄었다는 것은 다미르의 밤이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자면서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3달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자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밤새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다미르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천장이 아니라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깥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다미르의 눈이 그 빛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들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은 것이었습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몽골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내려갔습니다. 언제 내려간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려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가능성, 확률, 이송 위험도. 20년 동안 나를 움직여온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계산을 멈췄습니다. 다미르가 웃은 다음 날부터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면 회복실부터 들렀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다미르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순서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져 있었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식한 피부가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수치가 좋았다가 다음 날 다시 흔들렸고 의료진이 처치를 바꾸고 약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나올 때마다 대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었죠. 어느 날 오후 담당 교수가 회진을 마치고 나오다가 복대서 나와 마주쳤습니다. 다미르 경과가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피부 이식 부위 생착률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까? 교수가 잠시 나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은 못했습니다. 수축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수가 잠깐 생각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요. 몽골 아이들 여러 명 봐왔습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결국 다 잘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몽골 아이들 여러 명, 다미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이 이런 케이스를 이미 여러 차례 다뤄왔다는 뜻이었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있었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미르의 케이스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몽골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처음부터 찾기 시작했죠. 검색을 시작하자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화의료원 몽골 의료봉사단 2011년부터 시작해서 14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3년을 제외하고 매년 현지를 찾아갔고 누적 진료 환자가 1만 2천 명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2009년부터 해외 화상 환자 초청 수술을 지원해왔습니다. 몽골 난임 환자들이
한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성공한 사례가 수백 건이었습니다. 어린이날에 한국에서 태어난 몽골 아기와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150명이 넘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발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현지를 찾아가고 환자를 데려오고 의료진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연결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축적이 지금 다미르의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죠. 한국이 몽골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다미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 있었고 다미르는 그 손길이 닿은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수첩에서 발견한 한 줄의 메모, 무상치료 지원 이력 있음. 그 이력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와 수십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2026년 3월 한국과 몽골 정부가 공식 약정을 체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몽골 정부가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25개 질환 환자를 선별해 한국으로 보내고 치료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의료기관 24곳과 몽골 보건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정식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화의료원 봉사단 기사를 펼쳤습니다. 2011년 시작, 몽골 영부인의 초청으로 처음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이 14년 뒤 양국 정부의 공식 협약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기사 한 줄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화의료원에서 왔다고 하면 몽골 환자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개 국가를 다니며 의료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어디에 가능성이 있고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내 일이었죠. 그 판단 안에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고 성장하는 나라,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미르가 처음으로 혼자 앉았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아이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미르가 두 손을 침대 위에 짚고 천천히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식한 피부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치료사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다미르가 버텼습니다. 5초, 10초.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료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다미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온전히 저 세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힌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입원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최종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피부 이식 부위 생착이 안정적으로 완료됐고 수축됐던 관절 부위가 충분히 회복됐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능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간 이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추가 수술 없이 회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었죠. 나는 그 소견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다미르를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몽골 병원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붕대를 감은 작은 몸, 천장을 향해 누운 채 움직이지 않던 2살짜리 아이. 그때 내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능성 낮음, 이송 위험 높음, 개입 불필요.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담당 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동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차트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병원이 몽골 화상 환아를 치료한 것이 다미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만 해도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병원 자체로는 2009년부터 해외 화상 환자 지원을 해왔으니까요. 몽골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왜 계속합니까? 수익이 나는 일도 아닐 텐데요. 교수가 잠시 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사명감도 아니었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병실 앞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와 수술팀, 재활치료사, 병동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다미르의 퇴원을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죠. 특별히 공지된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습니다. 다미르가 휠체어에 앉아 복도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쳤습니다. 다미르가 두리번거리다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몽골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내리는 방식이었죠. 의료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입구까지 걸어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몽골에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다미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입구의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을 보며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달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 문 앞에서 가로막혔던 날부터 수술실 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던 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된다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두 달이 역순으로 흘렀습니다. 몽골 병원 복도, 수첩의 한 줄 메모, 담당 의사와의 충돌, 이송을 반대했던 내 목소리, 그리고 다미르의 첫 웃음, 어머니의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복도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 나는 20년 동안 가능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내 일이었는데 가능성을 만들어 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몽골을 찾아간 의료진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병원, 그리고 이제는 국가와 국가가 공식으로 연결된 구조. 그것이 다미르를 살린 것이었죠. 내가 수첩에서 발견한 한 줄의 메모가 아니라 그 메모 뒤에 쌓여있던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휴대폰으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산부인과, 중증 질환, 생명을 맡기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매년 2배씩 늘고 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미르와 어머니가 먼저 탑승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미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몽골 의료협력 프로젝트 현황, 현지 병원 시스템 점검 결과, 중증 환자 해외 이송 사례 분석, 20년 동안 수백 번 써온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목을 채워나가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추고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분석으로 정리되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죠. 다미르의 케이스를 항목으로 분류하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가진 의미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고서 대신 다른 것을 펼쳤습니다. 메모장이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순서 없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어머니의 처음부터요 라는 대답, 담당 교수의 가능하게 해야죠 라는 말, 다미르의 첫 웃음, 퇴원날 복도에 모인 의료진들,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가면 된다고 적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몽골 어땠어? 보고서 언제 나와? 조금 걸릴 것 같아. 왜, 별거 없었어?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았어. 동료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온 뒤로 습관처럼 찾아보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관련 통계, 외국인 환자 현황, 해외 의료 협력 사례들이었죠. 숫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1% 증가였고 3년 연속 최대치였습니다. 2019년에 49만 명이었던 것이 6년 만에 4배가 넘었습니다.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706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적이 다양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만은 2년 사이 환자 수가 1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환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해서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것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서 굳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는 데 드는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공권과 체류비를 포함해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대기 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치료를 한국에서는 며칠 안에 시작할 수 있었죠. 치과 환자가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산부인과 환자가 62% 늘었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출산을 위해 한국을 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부 시술과 성형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크고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증 질환들, 그것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맡기는 의료로 확장되고 있었죠. 경제적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환자와 동반 가족이 국내에서 쓴 돈을 포함한 전체 경제 파급 효과가 22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료를 덮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미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한국을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했습니다. 빠르고 비용이 합리적이고 무상 치료 이력이 있는 나라. 그것이 내가 수첩에 한 줄로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 앞에 서 있으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선택하고 있는 목적지였습니다.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대기 시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였죠. 몽골 환자들이 이화의료원 이름을 듣고 환하게 웃는 것, 다르한게서 울란바토르까지 내려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리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한 가지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몽골 현지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져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가족만 더 힘들어졌다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왔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14년째 매년 찾아갔습니다.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이제는 양국 정부가 공식으로 연결됐습니다. 희망을 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이죠. 나는 20년 동안 가능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그 기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다미르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미르 뒤에 쌓여있던 수십 년의 시간, 한국이 조용히 만들어온 구조, 그것을 나는 처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한 줄로 적혀 있었는데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료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정부와 한국이 공식 의료 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을 때였습니다. 미용 시술이나 관광 목적이 아니라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협약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죠. 우리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구나 싶어서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